저는 HB 컨설팅의 조희복 대표인데요. 잘 들리나요? 아, 들리겠구나. 저는 표면 처리 쪽하고는 조금 문외한인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동차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자동차의 개발 이력을 한번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갖고 이렇게 이 앞에 섰습니다. 여기 자동차 쪽 관련돼서, 자동차 쪽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드릴 순서는 글로벌로 완성차 회사별로 생산량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HMC가 현대니까 현대자동차가 언제부터 GT10, GT5에 들어갔는지, GT10이 글로벌 톱 10이고 GT5가 글로벌 톱 5예요. 현재는 현대자동차가, 아이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구나.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이고 아예 벗을게요. 현재는 현대자동차가 GT5 글로벌 톱 5 내에서 계속 있는데, 그게 언제 들어갔을까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그럼 어떻게 해서 GT10, GT5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런 이유들도, 이게 한 20여 년, 30년 전 이야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저 GT10, GT5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고, 그 현대자동차는 또 어떻게 파워트레인 하면 자동차 쪽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독자 개발을 했나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특별하게 현대만 이렇게 독자 개발을 했는지, 제가 그 초기 멤버로서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히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개발과 표면 처리 개발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 쪽을 했습니다. 표면 처리 쪽하고 좀 상관없는 기계 쪽을 공부를 했고, 졸업하고 나서 대우중공업에 들어와서 잠깐, 대우중공업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두산인프라코아로 되어 있는데, 옛날 대우중공업 인천에 있는 거, 거기서 잠깐 근무를 했고, 그 뒤에 현대자동차 마북리 연구소라고 해서 파워트레인의 독자 개발을 하려고 현대자동차가 1984년에 마북리 연구소라고 신갈 근처에다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해양 연구소로 다 합쳐져서 2000년에 합쳐져서 있는데, 1984년도에 마북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신입사원, 경력사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그때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했고, 그 뒤에 뭐 IMF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현대를 나오게 돼가지고 인지 컨트롤스라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한 연구소장 몇 년 했고, 그 다음에 AVL이라고 외국인 회사인데, 이게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자동차 이런 거를 설계도 해주고 시험 개발도 해주고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글로벌로 그런 회사가 한 큰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인데, 거기가 송도에다가 요 바로 옆에다가 코리아 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 1기 연구소장으로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은퇴를 했는데 경력을 쌓은 게 있으니까 좀 아까워서 그걸 좀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HB 컨설팅이라고 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로 완성차 회사별 생산 수량을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세계 10위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01년입니다. 2001년. 그때 연 생산량이 250만 대, 저 단위가 만 대인데, 그때 당시 세계 1위가 GM 800만 대, 2위가 포드,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뒤에 현대자동차가 그때부터 급성장을 해서 2007년도에 세계 5위가 됐어요. 그때 생산량이 400만 대.
그때 세계 1위는 GM에서 도요타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그때 당시에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 뒤로 5위를 쭉 유지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했죠. 800만 대까지 생산하는데, 혹시 현대자동차가 지금 총 생산량이 몇 대인지 아시는 분? 연간? 아, 자동차 쪽 가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간 생산량이 한 85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몇 대 정도 생산할까요? 한국에서 한 300만에서 350만 대 생산하고, 현재는 해외로 전부 다 진출해 있어서 해외에서 한 450만 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폭스바겐이 여러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죠. 그 다음에 도요타가 2위고, 여기서 보면은 미국 GM 포드가 1, 2위를 다투다가 2006년 이때부터 일본, 독일 이쪽에다가 1등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많이 낙후가 됐죠. 뭐 디트로이트에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갔다 온 지 몇 년 됐는데 완전히 옛날하고 틀리게 폐허가 되다시피 이렇게 많이 됐어요. 하여튼 세계 생산량 순위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GT10, GT5에 들어갔나 하면은, 앞에 표에서 보셨듯이 GT10에 가입한 게 2001년인데 그 주된 내용은, 그때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일본의 미쯔비시라는 회사에 라이센스를 얻어서 도면을 사다가 국내에서 부품만 만들어서 조립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고유의 현대자동차 국산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84년도에 마북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독자로 만들자 한 게 성공이 돼서 2000년도부터 그 제품이 EF 소나타에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수출도 나갔어요. 그러면서 엔진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독자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엔진도 좋아졌고, 두 번째로 보면 자동 변속기도 미쯔비시에서 사오다시피 해서 조립했던 건데, 그거의 제일 큰 문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가 운전할 때 5단 정도로 운전을 하는데, 가속한다든지 언덕에 올라갈 때는 이 킥다운을 해서 악셀레이터를 더 밟아서 힘을 내야 되니까 3단이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5단에서 3단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5단에서 4단 갔다 4단에서 3단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운전자들이 변속할 때마다 이게 약간 쇼크가 생기거든요. 한 번에 딱 변경되는 게 아니라 쇼크가 한 번 있는 다음에 또 한 번 쇼크가 있고 이렇게 바뀌니까 그게 품질 문제가 제일 많았었는데, 특별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5단에서 3단으로 스킵시프트라고 해서 4단 안 거치고 바뀌어가면서 이것도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품질 보증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5년에 5만 마일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은 품질 보증해 주는 게. 근데 정몽구 회장이 이쪽 현대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저 10년에 10만 마일로 바꾸자. 어차피 우리가 세계 10등 안에 들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거니까 앞으로 10등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다 해갖고 10년 10만 마일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보증기간도 늘어나고 차는 상대적으로 쌌었고, 이러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차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EF 소나타만 나왔는데도 많이 팔려서 2001년도에 시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GT5에 들어가게 된 거는 2007년인데, 이제 독자로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을 만들 능력이 되다 보니까 EF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엘란트라, 아반떼급, 그 다음에 뭐 그랜저 이런 용도로도 엔진을 만들어서 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차 판매가 급속하게 늘기 시작한 거죠. 차종이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차도 많이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JD 파워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JD 파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잘 모르시잖아요. JD 파워라고 미국에 있는 품질 조사 기관입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다 차를 살 때 이 JD 파워에서 나오는 품질 보고서, 이걸 보고 차를 산다고 해요. 여기가 새로 나오는 차들 전차 정도를 조사를 해서 그거의 신차 품질 수준, 중고차 품질 수준, 가격 대비 장단점, 이런 보고서를 쭉 내는 게 JD 파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각 차종별로 소나타면 소나타 그레이드, 아반떼면 아반떼 그레이드에서 보통 차들이 한 30여 개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25등, 잘해야 20등 이렇게 했었어요, 랭킹이. 근데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새로 만들면서, 새로 차가 나오면서 차종별로 10위 안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5등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1등까지 올라간 차들도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차가 급속도로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GT5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어떻게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현대만 그렇게 급속하게 엔진 트랜스미션을 개발을 해서 GT10, GT5에 들어갔나.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들이 뭐냐면은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내 힘으로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자. 이게 제일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 30여 개 이상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엔진을 독자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몇 개가 없어요. 전부 다 엔진 미션을 라이센스로 해서 사다가 탑재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개발하려면은 엄청 힘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대가 그거를 개발을 하는 바람에 저렇게 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자기들이 독자로 개발을 해야지만 자기들 스케줄에 따라서 새로운 차량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시장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선점을 해서 판매 대수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지 않고 미쯔비시에서 도면 사오듯이 그렇게 다른 회사들의 도면을 사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새로 개발한 도면을 줄 리가 없어요. 최소한 5년 지난 다음에 새 차 자기들이 먼저 팔아놓고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도면을 판매를 해주지, 신차 개발해갖고 자기들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으니까, 그런 라이센싱 해갖고 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가 없어요. 새 차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내가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설계 개발을 다 하다 보니까 항상 무슨 제품이라도 만들면은 품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품질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직접 해서 빨리 대응을 해서 개선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고객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자 개발을 하지 않고 라이센스 생산이나 용역을 통한 개발을 했던 회사들은 지금은 거의 모두 독자 개발을 하는 회사들의 흑수 합병이 돼갖고, 자동차 회사 이름은 살아있지만 주인이 바뀌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는 주인들은 몇 개가 안 됩니다. 10개 이내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30개가 넘지만 다 인수합병이 돼가지고 10개 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자기 국가의 자동차 회사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모두 생산 기지로만 바뀌어 있지, 그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 GM이나 포드, 독일, 폭스바겐, 프랑스, 이태리,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현대, 중국의 최근 나오는 회사들, 이렇게 몇 나라만 자기 국적의 자동차 회사들을 갖고 있지, 나머지는 생산 공장들은 많지만 자기 국적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최근에 국가별로는 중국이 급성장을 해서 생산량이 중국이 제일 많지만 뭐 한 1년에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동차 총 판매량 전 세계에. 여기 표면 처리하려면 자동차 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량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시장이 얼마 되나? 예. 9천만 대. 얼마요? 9천만 대요? 예, 9천만 대에서 뭐 1억 대 정도 됩니다. 총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2천만 대가 넘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다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생산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리스트에 잘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중국이 욕심이 많아갖고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왜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까요? 테슬라가 왜 전기차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만들려면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내가 개발을 해야지만 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인제 와서 개발하려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쪽 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전기차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모터만 하면은. 근데 모터는 여기저기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도 여기저기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사다가 컨트롤 시스템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노하우를 이용을 하면은 전기차를 그 사람들은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테슬라나 중국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전기차에 집중을 했고 현대차도 한 20여 년 전부터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걸 다 개발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갈 거다 해가지고. 근데 빨리 생산을 안 했던 게 기존에 가솔린하고 디젤 갖고 많이 팔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면은 내가 차를 더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팔고 있던 가솔린이나 디젤이 전기차로 바뀌는 거지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더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산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생산을 안 하고 있었죠. 못 하는 게 아니라 개발만 해놓고 쭉.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니 중국 이런 데서 전기차를 치고 나오고 그 후발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조만간에 뭐 현대가 또 제일 앞장서서 전기차를 판매를 하겠죠. 요즘에도 뭐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기존 차에다가 엔진 미션 빼버리고 모터하고 배터리 넣어갖고 차를 만들었었는데 현대차가 그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용차를 만들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또 조만간에 현대차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판매량에서. 그리고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 생산 이런 것 때문에 뭐 LG니 SK니 이런 데 불러서 투자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또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옛날 이야기 하겠다는 건 오늘 이게 주키인데 현대차만 어떻게 독자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개발을 했을까요? 1980년대 초에 그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독자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북리라는 신갈 근처에 있는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순수 선행 개발 연구소로 기존에 연구소가 울산에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으니까 거기랑 별개로 운영을 했어요. 울산에서는 현재 양산하는 미쯔비시 거를 생산하게 했고 마북리에서는 완전히 선행 개발만 해서 그 많은 인원들 뽑아놓고 그쪽만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도에 대우중공업에 있다가 1985년 초에 마북리 연구소로 갔으니까 오래됐죠. 한 35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뭐 현대자동차도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어떻게 독자를 했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설계나 시험 개발 이런 걸 해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글로벌로 큰 회사들이. 그게 지금도 큰 회사지만 영국의 리카르도라는 회사가 있고 오스트리아의 ABL, 제가 잠깐 연구소장 하던 ABL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사고 독일의 FEV라는 회사들 같이 이런 큰 회사들이 그런 엔진 설계나 시험 개발 이런 거를 돈을 받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도 이 세 회사 중에 한 회사랑 1984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엔진 설계부터 시험 개발하는 그 기술을 배우는 걸로 개발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엔진에 대한 콘셉트 설계를 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시험 개발까지 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보면은 이렇게 용역만 줘서 개발만 하지 자기들이 배우려고 인원들을 직접 다 투입하는 회사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별로.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시험 개발 다 해주고 나중에 최종 도면만 받게 되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단순히 용역을 하는 개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차에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자 엔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추후 개발하는 엔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독자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를 키우는 거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설계 단계부터 개발 시험을 하는 동안에 각 스테이지별로 우리 담당자들을 그 컨설팅 회사에 다 보냈습니다. 1대1로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가능한 한 모든 근거 자료들을 입수를 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또 담당자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마봉리에 남아있는 담당자들에게 그런 자료들을 다 주면은 마봉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들이 직접 책자도 찾아보고 샘플 만들어서 시험도 해보고 시험 개발까지 다 하다가 문제 있으면은 그 컨설팅 회사에 나가 있는 동료가 있으니까 그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럼 그 담당자가 또 그쪽에 물어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담당자가. 저도 그때 나가서 코디네이터로 나가서 한 7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쪽 담당자가 아, 당신들은 이번 프로젝트만 하면 추가로 더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 우리한테 기술을 다 뺏어가는 걸 보니까 너네들 독자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열심히들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그래서 우리도 뭐 대학교에서 기본 학문은 다 배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자료들을 다 이해도 할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정한 스펙들이 어떤 이유를 갖고 이런 스펙을 정했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스펙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스펙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각자 맡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부품 확인 시험이라든지 아세이 개발 시험, 차량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다 이해를 해서 한국에서도 직접 설계 및 시험 개발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 훨씬 많이 배우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양을 직접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우리가 양산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 콘셉트를 잘 정해서 몇 년 동안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했던 것은 정말로 제일 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인원들, 시험 장비 이런 것들을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투자를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었고 또 개발을 해도 개발이 된다는 확실성도 없었는데 그만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거는 진짜 회사 경영자들이 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GT10이나 GT5 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자동차 회사로서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국내에도 현대 말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그 컨설팅 회사 나가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그때 같이 프로젝트들을 해서 그 사람들도 다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현대만 이렇게 독자도 됐을까 보니까 현대는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소를 세워서 그런 거 팔로업을 다 했는데 그분들은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회사들이 이렇게 독자 개발을 못 하고 결국은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된 게 그
그때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담당자들만 출장을 가서 팔로우만 했지 이렇게 본사랑 같이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이렇게 팔로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같이 이런 옛날 지나온 이야기 하면은 초창기 멤버고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키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자동차 부품 개발과 표면 처리 개발과의 관계는 그럼 어떤 거냐. 제가 HB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보니까 인지 컨트롤스라는 회사에 있을 때 잠깐 표면 처리에 관련돼서 아, 이게 큰 문제구나. 자동차 회사 대비 표면 처리 쪽에 제가 느꼈을 때는, 기계를 한 사람이 느꼈을 때는 조금 서플라이 체인상으로 밑에가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아, 제가 나와서 컨설팅을 하면 이런 쪽에도 컨설팅을 하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제가 OEM에도 있었고 협력사에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표면 처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서플라이 체인으로 보면 제일 밑에가 있다 보니까 이 표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부품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느 부품의 부속품인지 이런 걸 아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발전 속도가 기계 파트 쪽에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표면 처리 쪽이 좀 늦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동료들이라든지 후배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협력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데랑 연결을 해서 직접 초기 설계할 때부터 표면 처리도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을 해서 초기 개발부터 들어가게끔 하면은 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쪽 표면 처리 쪽에 관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그 기계 쪽에서 대부분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계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 표면 처리를 바꾼다는 것들이 경험이 없으면 쉽게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품질 문제 같은 게 생겨야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그러지 않고서는 초기 설계할 때부터 새로운 표면 처리 사양을 넣는다는 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중간에 양산하는 거에 품질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그래서 마침 그 담당 중역이 아는 후배라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냐 그랬더니 일본 차를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그 부품이 이런 식으로 표면 처리가 바뀌어 있어서 우리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고 좋은 조건이 뭔데, 효과가 뭔데 바꾸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아직 일단 일본의 큰 업체가 바꿔놨으니까 우리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컨택하고 있던 그 표면 처리 약품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런 기술 노하우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의 후배 중역한테 내가 이쪽 회사에 있는데 그 기술들을 우리 회사가 다 알고 있어서 기술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되게 반기면서 협력사나 표면 처리 업체나 다 불러 모을 테니까 와서 발표 좀 해주십시오 해서 가서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이런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랬더니 되게 반갑고 고마워하면서 그 표면 처리하는 업체한테 이 회사 제품을 좀 써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진짜 뭐 위에 탑부터 오다가 내려와갖고 푸시를 해가지고 한두 달, 두세 달 만에 바로 적용을 했고, 그게 전차종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죠. 표면 처리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걸 한 2, 3개월 만에 양산을 들어갈 수 있게끔 돼가지고 야, 진짜 품질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되는구나. 근데 신제품으로 할 때는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의 개발 일정 이런 거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차가 나오려면 3년 내지 5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부품들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양산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쪽이 고객 쪽이 급하니까 바로 양산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개발 프로세스로 가려면은 길게는 3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양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품 개발해서 시험도 하고 해갖고 바로 양산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년, 5년씩 후에 가야 양산이 되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면 처리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해서 그 초기 설계할 때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재질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두께를 바꾼다든지 그 비용보다는 제가 볼 때 표면 처리를 바꿔갖고 한다면은 훨씬 비용도 싸게 기존 사이즈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서로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초기부터 우리 표면 처리도 부품 개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막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